유럽연합 전기차 정책 전문가가 한국에 왔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년간 한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조사했더니 중국 기업들만 배불리고 한국 기업들은 모두 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전문가가 3개월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정책 실패 보고서를 작성하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전 세계 친환경 교통혁명의 핵심 기술을 완성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국에게 밀린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비밀 전략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전기차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마르코스 베르가라입니다. 유럽 전기차 정책 연구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기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24년 봄,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게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조차 중국 전기차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스페인에서 겪었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스페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잘못 설계해서 독일과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스페인 업체들은 모두 도산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책 자문을 했는데도 결국 막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에요. 그래서 상사들이 저에게 한국 조사를 맡겼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한국도 스페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2024년 5월이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많은 전기버스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중국 브랜드더군요. 창문에 붙어있는 제조사 로고를 보니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었어요. 환경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수조 원씩 총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더군요. 그런데 혜택을 본 건 대부분 중국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정부 부처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환경부는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기만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업체 보호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했던 거죠. 한국의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스페인에 있는 친구 카를로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카를로스는 10년 전 스페인 태양광 사업 붕괴를 함께 지켜본 동료였거든요. 그에게 한국 상황을 설명하니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하더군요. 역시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장기적 안목 없이 단기 성과만 쫓다가 결국 나라 경쟁력을 망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된 나라라고 해도 결국 정치적 근시안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중국에게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유럽연합정책연구소 명함을 내밀며 한국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담당자인 박소영 사무관이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젊고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박소영 사무관은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대기오염 감소와 탄소 중립이 최우선 목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국적에 관계없이 친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렸을까요? 박소영 사무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산자부에서는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별도 지원책을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기차 정책팀의 김지우 팀장을 만났는데
이분은 박소영 사무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김지우 팀장은 환경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만 배불리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우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산자부에서는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수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지만 환경부의 무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우 팀장이 한 말씀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일 거라고 하시더군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지만 그냥 웃으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브뤼셀 본부에 중간 보고를 했어요. 예상대로 한국도 정부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사들은 만족해하면서 빨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지우 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기적으로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의 전기차 관련 뉴스들을 검색해봤어요. 대부분은 예상대로 중국 기업들의 시장 장악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다루는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흥미로운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궁금한 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겉으로는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보였거든요. 카를로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의문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카를로스는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군요.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항상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결국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했다면 그게 바로 정책 실패의 증거라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셋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에서 온 리차드 윌슨이라는 컨설턴트였어요. 그는 자신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분석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조사 중인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그에게도 별도로 한국 사례 분석을 의뢰했다는 것이었어요. 리차드와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자신감 넘치는 영국인이었어요. 첫 마디부터 재조사 방향이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더군요. 한국 상황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고 단정했습니다. 리차드는 이미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과 인터뷰를 마쳤다고 했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 맞추고도 쉽게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리차드가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전기버스 제조업체들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정확한 숫자로 보여주었어요. 2019년에 15개였던 업체가 지금은 5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했어요. 리차드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갖 변명만 늘어놓을 거라고 했어요.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결과만 보면 모든 게 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실제로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전기버스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오후에 브뤼셀 본부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와 리차드가 함께 참석했는데 상사들은 리차드의 분석에 매우 만족해했어요. 간단 명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이라고 칭찬하더군요. 반면 제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사 중 한 명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리차드의 보고서가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며 제가 굳이 다른 결론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럽연합 정책 결정에 필요한 건 명확한 교훈이지
복잡한 변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있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페인에서의 실패 경험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명들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김지우 팀장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그 말이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정말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리차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으니 빨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럽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 더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리차드의 말이 합리적이었어요. 객관적 데이터는 명확했고 시장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혹시 제가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10년 전 스페인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데이터가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독일과 중국 기업들의 장기 전략, 스페인 정부의 숨겨진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개발의 다른 차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요? 전문가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더 조사해 보겠다고요. 리차드가 뭐라고 하든 본부에서 압박을 하든 상관없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리차드는 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는 거의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미 결론은 명확한데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빠른 결과를 원한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리차드가 브뤼셀 본부에 별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저를 조사팀에서 제외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브뤼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 직속 상사인 미겔 부국장과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몇 명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미겔 부국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마르코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리차드가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공했는데 왜 굳이 다른 결론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이 개입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전문가로서 모든 각도에서 분석해보고 싶다고, 성급한 결론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획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하더군요. 정책 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완벽한 분석보다는 적시에 나온 합리적 분석이 더 가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겔 부국장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10년 전 스페인 태양광 사업 분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접근해서 핵심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일을 아직도 문제 삼는다니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비판받고 있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혼자 남아있을 때 정말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이 모두 같은 의견이라면 제가 놓치고 있는 명백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스페인에 있는 누나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주던 사람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니 소피아가 조용히 들어주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마르코스, 내가 전문가가 된 이유가 뭐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니? 소피아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15년간 정책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항상 다층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왔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특히 10년 전 스페인 사건까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우 팀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김지우 팀장은 흔쾌히 승낙하시면서 오후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리차드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브뤼셀 본부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유럽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다고 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어요. 상부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리차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지우 팀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리차드가 말한 대로 의미 없는 변명만 듣게 될까요? 호텔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전한 길을 택해서 리차드와 함께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볼 것인가? 김지우 팀장과 만나기 전에 잠시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강변을 걸으며 10년 전 스페인에서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2014년 스페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20대였는데 정책 자문팀의 막내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페인 남부의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해서 유럽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게 20년간 고정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긍정적인 분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정책이었거든요.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상사들에게 이 정책이 유럽 전체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독일과 중국의 대형 업체들이 스페인 시장에 진출해서 모든 사업을 독점했습니다. 스페인 기업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에서 밀려서 하청업체 역할밖에 할 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투기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에 스페인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중단했어요. 수천 개의 스페인 태양광 업체들이 도산했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책 분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상사들은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제 경력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모든 각도에서 신중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브뤼셀에서의 화상회의를 보니 동료들은 그것을 우유부단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0년 전에는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받았고 지금은 너무 신중하다고 비판받고 있으니까요. 리차드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해서 명확한 사실을 흐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지우 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그 말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스페인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망한 후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요. 스페인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태양광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과 중국 업체들이 스페인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스페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시키고 있었어요. 그 결과 지금 스페인은 세계 태양광 기술 수출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했다면 이런 숨겨진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정부 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한국 상황도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중국에게 시장을 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지우 팀장이 암시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어요. 브뤼셀 본부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리차드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른 길을 가다가 또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아버지 안토니오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용기가 신중함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라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죠. 김지우 팀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였어요. 안전한 길을 택해서 리차드와 함께 빠르게 결론을 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들려왔습니다. 전문가라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요. 설령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김지우 팀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니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로 넘어가셨습니다. 김지우 팀장은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이 실패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김지우 팀장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지우 팀장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환경부와 산자부가 겉으로는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훨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김지우 팀장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내일 현대차 연구소에 계신 이강민 연구원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이강민 연구원은 차세대 친환경 교통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리차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는 제가 아직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리차드는 브뤼셀 본부에서도 제 행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한국 측의 변명에 휘둘리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강민 연구원을 만나러 현대차 연구소로 갔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이강민 연구원이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대차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기버스는 단순히 기존 디젤 버스를 전기로 바꾼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자율주행 기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전통적인 전기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을 창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민 연구원은 이것이 바로 한국 정부의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당장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미래 기술 선점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동안 한국은 그들이 상상도 못할 혁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강민 연구원이 저를 연구소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거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환경부의 박소영 사무관이었어요. 그분도 점심을 드시러 오셨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였어요. 박소영 사무관과 이강민 연구원이 함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환경부와 현대차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부 부처끼리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산업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소영 사무관은 저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네덜란드가 몇 년 전 중국 자전거 업체들에게 시장을 내줬지만 지금은 전기 자전거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니까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후에 이강민 연구원이 실제 개발 현장을 보여주셨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연구소 지하에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차세대 친환경 교통 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AI 교통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강민 연구원은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중국 업체들이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의 혁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리차드가 보여준 객관적 데이터와 한국 관계자들이 보여준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과연 한국의 이런 계획들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브뤼셀에서 다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차갑더군요. 리차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한국 정부의 미래, 계획 같은 불확실한 것들에 매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유럽연합 정책은 확실한 데이터와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한국 방식을 따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게 최종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리차드와 공동으로 작성하되 리차드의 분석을 기본 틀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겨우 이틀 남았는데 과연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상부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김지우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송 교수님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산업정책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오후에 서울대 캠퍼스에서 송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에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유럽에서 오신 연구자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시더군요. 송 교수님은 젊은 시절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해서 독일어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송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 교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1980년대 한국이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줬을 때도 그랬고 199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송 교수님은 중국 전기버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정말로 무능해서 시장을 내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차세대 기술에 집중한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교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런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정말로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송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캠퍼스를 나서는데 리차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한국 측 인사들과 만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리차드는 제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을 추구할 시간이 없다고, 내일부터는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추가 면담은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송 교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결국 한국 측의 관점이었거든요.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차드의 분석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차드가 제시한 명확한 데이터들과 한국 관계자들이 보여준 미래 비전들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카를로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카를로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르코스,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보라고 했어요. 카를로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설령 한국의 미래 계획이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 불확실한 일이라고 했어요. 유럽연합 정책을 수립할 때는 확실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전문가라면 희망적인 전망보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우선시해야 했거든요. 한국의 차세대 기술이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이상은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중요한 혁신은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전문가라면. 그런 변화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리차드와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안전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혁신적인 가능성에 베팅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리차드와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한 초안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기차 정책 실패를 유럽연합의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완벽하고 논리도 명확했어요. 리차드는 제게 보고서를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세부적인 부분만 함께 다듬어서 오늘 중으로 완성하자는 것이었어요. 브뤼셀 본부에서도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완벽했어요. 한국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용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왜 경쟁에서 밀렸는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보면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며칠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김지우 팀장, 이강민 연구원, 박소영 사무관, 송 교수님. 그들이 보여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요. 리차드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나 봐요. 마르코스, 아직도 한국 측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라면 확실한 팩트를 믿어야지 불확실한 미래 전망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우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 긴급하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능하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리차드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미 보고서도 완성 단계인데 왜 또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도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김지우 팀장의 메시지에서 뭔가 특별한 긴박감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보고 싶다고 리차드를 설득했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 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지우 팀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실 저도 더 이상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미 들은 이야기들의 반복일 수도 있었고 설령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김지우 팀장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의 문서를 보여주시더니 이것은 대외비 자료라서 공식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지만 마르코스 씨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니까 특별히 보여드린다고 하셨어요. 그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작년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넥스트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전기차 기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까지 모든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글, 테슬라 같은 해외 기업들도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김지우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전통적인 전기버스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한국은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용화 일정이었어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부산과 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즉시 해외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어요. 김지우 팀장은 이것이 바로 한국이 그동안 준비해온 진짜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부와 산자부의 갈등도 중국 업체들에게 시장을 내준 것도 모든 게 이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직 대회비라서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마르코스 씨가 한국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리차드의 분석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 될 텐데요.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근거로 정책 판단을 할 수는 없었어요. 김지우 팀장과 헤어지고 리차드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정보를 리차드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리차드는 제가 늦게 온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어요. 한국 측에서 또 무슨 변명을 늘어놓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추가적인 확인을 했을 뿐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하고 검증된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이제 정말로 최종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리차드와 함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김지우 팀장이 보여준 넥스트 모빌리티 프로젝트 자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계획이었거든요. 리차드는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걸 눈치챘나 봐요. 마르코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때 브뤼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겔 부국장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리차드로부터 제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했어요. 미겔 부국장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향후 중요 프로젝트 참여에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상처가 된 것은 10년 전 스페인 사건을 다시 거론한 것이었어요. 그때도 마르코스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핵심을 놓쳤다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라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차드는 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결론이라도 내려야 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희망적인 추측에 불과한 걸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리차드의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전기버스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난 것도 사실이었고요. 반면 김지우 팀장이 보여준 미래 프로젝트들은 아직 불확실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확실한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카를로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카를로스가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마르코스, 내가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전문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희망적인 추측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느새 한국 측의 관점에 동화된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외부 관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요? 스페인에 있는 누나 소피아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소피아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마르코스, 가끔은 용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 안토니오가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라면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10년 전 스페인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는 너무 성급했다면 지금은 너무 신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밤늦게까지 호텔방에서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리차드와 함께 안전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제 신념을 따를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상부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리차드의 분석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혼자서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은 키에 자상한 미소를 띤 70대 할머니였어요. 최 할머니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김지우 팀장이 소개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최 할머니는 명동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김지우 팀장이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한국의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최 할머니의 찻집은 명동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한국 전통차의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제게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당시 15살이었던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모든 걸 잃고 앞날이 막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제가 지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찻집에서 나와서 명동 거리를 걸어가는데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민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지우 팀장이 소개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정민석 씨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건물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정말 혁신적인 분위기였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민석 씨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통 서비스였습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제안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과 연동된다고 하더군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정민석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기존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면 한국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민석 씨의 사무실에서 나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는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김지우 팀장이 말씀하신 다른 그림의 일부일까요? 오후에 리차드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있었어요. 최 할머니와 정민석 씨를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리차드는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눈치챘나 봐요.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송 교수님으로부터였는데 오늘 저녁에 특별한 자리가 있으니 참석해보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비공식 모임이라고 하시더군요. 리차드는 또 시간 낭비라며 반대했지만 저는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할머니와 정민석 씨를 만난 후로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에는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송 교수님이 초대해 주신 모임은 서울대학교 근처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 관계자, 대기업 임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한국의 미래 전략 수립에 관여하는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송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유럽에서 온 정책 전문가가 한국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석자들은 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유럽의 시각에서 본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전기차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라는 이름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어요. 현대차의 임원이 설명해준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훨씬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바로 도시 전체의 교통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중국 업체들의 전기버스에는 모두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 기술과 부품은 한국이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환경부와 산자부의 갈등도 실제로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중국 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는 동안 산자부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임원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현재 중국이나 일본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의 전기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네이버의 개발자가 설명해준 AI 교통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어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시스템인데 이미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전 세계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회의 중간에 송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보기에 한국의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책 실패로 보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 답변에 만족해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에 K-모빌리티 엑스포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혁신 기술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싱가포르, 두바이, 바르셀로나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지우 팀장이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브뤼셀의 상사들과 리차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오늘 들은 정보들은 대부분 대외비였고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정말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리차드와 함께 안전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제가 발견한 진실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차드와 만나기 전에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한국의 진짜 전략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보들을 공식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이 대외비 정보였고 아직 실행 단계에 있는 계획들이었거든요. 브뤼셀 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휴대폰에 김지우 팀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교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어요. 리차드와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정책 실패와 유럽이 취해야 할 교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었어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지만 제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리차드는 제게 최종 검토를 요청했어요. 큰 수정사항이 없다면 오늘 중으로 브뤼셀에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본부에서도 빠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리차드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회의에서 들은 정보들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혹시 보고서에 다른 관점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리차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리차드의 반박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대외비 정보나 미확인 계획들을 근거로 정책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라면 검증된 사실과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김지우 팀장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연구단지였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의 실증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버스들이 AI 교통 관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객의 목적지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이미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거의 현실이었어요. 김지우 팀장은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 달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왔다고 하시더군요. 연구단지에서 나와서 정말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분명히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공식 보고서에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저녁에 브뤼셀에서 마지막 통보 전화가 왔어요. 미겔 부국장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내일 오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리차드와 함께 안전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발견한 진실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10년 전 스페인에서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너무 신중해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안전한 길만 택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제 경력의 운명도, 유럽연합의 전기차 정책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평가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제가 발견한 진실을 보고서에 담기로 결정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리차드와 만나기 전에 김지우 팀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제출할 보고서에 한국의 실제 전략을 포함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김지우 팀장이 매우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김지우 팀장은 오늘 오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보고서에 인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대외비었던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에서 장관님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장관님은 저에게 한국의 넥스트 모빌리티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유럽연합 보고서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공식 허가를 해주셨어요. 장관님의 설명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한 것은 의도된 전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통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로드맵이었어요. 내년부터 시작될 K-모빌리티 프로젝트의 단계별 계획과 해외 진출 전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었어요. 장관님은 저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럽연합이 원한다면 한국의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함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관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서 정말 확신에 찼어요. 이제 공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리차드와 브뤼셀 본부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리차드와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었어요. 제가 장관님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자 완전히 화를 내더군요. 이미 완성된 보고서가 있는데 왜 갑자기 다른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리차드는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지금 이런 선택을 하면 유럽연합 내에서 제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혼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진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리차드가 분석한 현상들도 맞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리차드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어요. 자신은 원래 계획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브뤼셀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혼자 남게 된 저는 진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전기차 정책 실패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 미래 교통 전략과 유럽의 협력 방안으로 정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씩 연결되었어요. 김지우 팀장, 이강민 연구원, 박소영 사무관, 송 교수님, 최할머니, 정민석 씨. 모든 분들이 보여준 한국의 진짜 모습들이 글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비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전문가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한 보고서를 쓸 수 있었거든요. 이제 브뤼셀의 반응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브뤼셀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해봤습니다. 리차드의 분석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보고서였어요. 한국의 전기차 정책을 실패가 아닌 혁신적 전략으로 평가하고 유럽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K-모빌리티 전략과 유럽과의 협력 제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었거든요. 브뤼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미겔 부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차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제가 정말로 다른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차가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발견한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비록 위험한 선택이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어요. 미겔 부국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미겔 부국장의 경고는 정말 냉정했어요. 이번 선택으로 인해 제가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 스페인 사건과 함께 제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마지막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한국 측의 장밋빛 전망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최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던 말이요. 그리고 송 교수님이 들려주신 한국 발전사의 패턴들도 생각났습니다. 정민석 씨의 열정적인 모습도 떠올랐어요.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겠다던 젊은 기업가의 의지 말이에요. 이강민 연구원이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들도 마음속에 생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지우 팀장이 보여준 확신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그분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인 제게까지 나누려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진실을 보고하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고 해도 제가 발견한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보고서를 브뤼셀에 제출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었거든요. 리차드의 안전한 분석 대신 제가 발견한 위험한 진실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제출 직후 김지우 팀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결국 한국의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유럽에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혼자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브뤼셀의 반응은 어떨까요? 상사들이 제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저는 전문가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카를로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제 선택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누나 소피아에게도 연락했어요. 소피아는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안토니오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이제 브뤼셀의 반응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 날 아침 브뤼셀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열리는 회의였어요. 미겔 부국장, 정책기획실장, 그리고 여러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겔 부국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제 보고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리차드의 분석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정책기획실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도 않은 계획들을 근거로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어요. 전문가라면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료 중 한 명이 제 보고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정책 전문가였는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했어요. 그 독일 전문가는 자신도 최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조사했는데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교통정책 담당자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어요. 유럽도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국의 전략을 참고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실제로 프랑스 정부가 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이 이미 진행 중인 협상과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보던 참석자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K-모빌리티 전략과 유럽과의 협력 제한 부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겔 부국장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제 보고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책기획실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리차드의 보고서와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말 안도했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관점이 무시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어요. 미겔 부국장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담당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제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김지우 팀장에게 결과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유럽연합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리차드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회의 결과를 듣고 나서는 제 선택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정말 뿌듯했어요. 전문가로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결국 인정받았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옳은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으며 이곳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생각해봤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김지우 팀장을 비롯해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강민 연구원, 박소영 사무관, 송 교수님, 최할머니, 정민석 씨. 모든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김지우 팀장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붓펜이었는데 신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는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2주일간의 여정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책 실패 사례를 조사하러 왔었는데 결국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브뤼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직접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한국 미래 교통 협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리차드의 객관적인 분석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정말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인 혁신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카를로스와 소피아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성공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아버지 안토니오도 제 용기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준비에 들어가야 했어요. 유럽 각국의 전문가들과 한국 측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김지우 팀장이 알려주셨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왔어요. 베를린시가 한국의 AI 교통 관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의 혁신적 접근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K-모빌리티 엑스포에 유럽연합 대표단이 공식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대표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K-모빌리티 엑스포에서 본 한국의 기술들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AI 교통 관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봤던 시범시설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유럽 대표단 모든 구성원들이 한국의 기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 대표들은 즉시 구체적인 협력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럽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김지우 팀장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습니다. K-모빌리티 엑스포가 끝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교통체증을 40% 줄이고 대기오염을 50% 감소시켰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AI 교통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도시 전체의 교통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90%를 넘어섰다고 보고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파리의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도입한 후 파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30%나 증가했어요. 환경적 효과는 물론이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중국에게 밀린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 유럽 전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리차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제 분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보다 통찰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브뤼셀 본부에서도 제 역할을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미겔 부국장은 저를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아시아 정책 전담팀을 새로 만들어서 제게 맡겨주었어요. 10년 전 스페인에서의 실패가 이제는 완전히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학계의 평가였어요. 유럽 여러 대학에서 제 보고서를 사례 연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학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김지우 팀장도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글로벌 협력 담당국장으로 승진하셨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강민 연구원은 현대차에서 유럽 진출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전문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사무관은 환경부에서 국제협력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한국의 친환경 정책이 유럽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으면서 그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민석 씨의 스타트업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개인 맞춤형 교통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최할머니의 찻집도 유명해졌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유럽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꼭 들르는 명소가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차와 지혜로운 조언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해주고 계십니다. 송 교수님은 서울대의 유럽아시아 정책연구소를 설립하셨어요. 저도 이 연구소의 해외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정책 철학을 비교 연구하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성공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의 개방적 협력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제는 중국도 한중유럽 3자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중국 전기버스가 한국을 장악했다고 걱정했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게임의 룰 안에서 중국도 협력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전문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토록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유럽 한국 미래 교통 정상회의의 유럽 측 수석 대표로 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과 역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김지우 국장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이제는 한국 정부의 핵심 인사가 되신 분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거리를 달리는 자율주행 전기버스들, 스마트 교통 신호 시스템, AI 기반 교통 안내판들. 김지우 국장님은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의 K-모빌리티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에서도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과의 관계 변화였어요. 2년 전만 해도 경쟁 관계였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제조 능력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정상회의 첫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한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K-유럽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총 5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차세대 교통혁신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경험담을 시작으로 어떻게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참석자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리차드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제 영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영 협력 세션을 진행하면서 과거의 견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회의 둘째 날에는 실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구축된 완전 자율주행 교통구역을 둘러봤는데 정말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인프라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였어요. 교통 편의성은 물론이고 안전성, 환경성까지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98%의 시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저녁에는 이강민 연구원, 지금은 현대차 부사장이 된 분과 만났습니다. 그분은 현재 유럽의 세 번째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정민석 씨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회사는 이제 유럽 개인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제가 한국의 가능성을 유럽에 알려준 덕분에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할머니의 찻집도 다시 방문했어요. 이제는 K모빌리티 사랑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정책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이곳에서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의 마지막 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송 교수님이 저에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명장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동서양 정책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가장 뜻깊었던 것은 박소영 국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환경부 차관이 되신 분인데 2년 전 제가 보여준 용기가 한국 공무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진실을 추구하는 전문가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회의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정책 실패를 조사하러 왔었는데 결국 전 세계적인 혁신의 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김지우 국장님이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르코스 씨 덕분에 한국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진실을 보고한 것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든 것은 한국의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새로 설립한 글로벌 혁신 정책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정받아 얻은 기회였습니다.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시아 혁신 모델의 유럽 적용 방안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혁신 정책을 연구하여 유럽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 연구팀 구성이었어요. 한국에서 김지우 국장님이 파견 연구원을 보내주셨고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진정한 동서양 협력 연구팀이 만들어진 것이죠. 리차드도 저희 팀에 합류했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아시아의 혁신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연구소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물론이고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아시아와 유럽의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 경험담을 담은 책 보이지 않는 혁신을 찾아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어떻게 제 인생과 유럽의 정책을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이 출간되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대, 도쿄대, 싱가포르 국립대 등에서 제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강연이었어요. 베이징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의 혁신 모델에 대해 정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아시아 모델을 적용한 유럽 도시들에서 혁신 지수가 평균 40% 향상되었어요. 특히 교통, 환경, 디지털 정보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기뻤어요. 누나 소피아는 제가 드디어 진정한 전문가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안토니오도 제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카를로스는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 혁신 정책 담당관이 되었어요. 그도 제 경험에 영감을 받아 더 개방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페인의 혁신 정책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엔에서 글로벌 이너베이션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제가 초대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김지우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나 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고 동서양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네바에 있는 UN 글로벌 혁신 파트너십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고 전 세계 혁신 정책의 조율과 협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그 일주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1회 글로벌 혁신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날이거든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미래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서울 도착 첫날, 김지우 국장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한국 정부의 혁신 정책 총괄 부총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3년 전 그 작은 용기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요.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저는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왔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변화로 이어졌는지 말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정책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오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한 전문가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봐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만났던 분들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이강민 부사장은 이제 현대차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박소영 차관은 환경부 장관이 되셨어요. 정민석 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반가웠던 것은 최할머니였어요.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찻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혁신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최할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3년 전 절망에 빠진 젊은 전문가가 이렇게 큰 인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 꿈만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잔의 차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송 교수님도 만났어요. 이제는 서울대 총장이 되신 분인데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서울대의 글로벌 혁신 정책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제가 초대 원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UN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정책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리차드도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이제 영국 정부의 아시아 담당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표했어요. 제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자신도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 서울 글로벌 이노베이션이 채택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혁신을 통해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초안 작성에 참여한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폐막식에서 한국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 나침반이었는데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전문가로 살아가라는 격려의 메시지였어요.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미래의 정책 전문가들을 키우며 전 세계 혁신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에요.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